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저는 중국 장쑤성 수저우시 주시마을의 쿤산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건은 원인이 다소 논란이 될 수 있는 사건으로 인간의 마음, 인간관계, 약속에 대한 교훈과 책임, 권리, 질투, 그리고 사람들 간의 행동 방식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다룹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저희와 함께 들어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번이 처음 오신 것이라면요. 2011년 겨울은 다른 해보다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날씨가 매우 추웠고 오후가 되어서야 햇살이 조금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18일 오후 주시 마을의 주민인 두씨는 평소처럼 집 근처의 운하를 따라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러 나갔습니다. 두씨는 혼자 살며 매우 영리한 하얀색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배에 그 개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운하의 가장 좁은 구간, 풀이 자라서 거의 강 중간까지 뻗어 있는 땅을 지날 때 하얀 개가 갑자기 무성한 풀숲 쪽을 향해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두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배를 가까이 대고 관찰했습니다. 그는 강 위에 검은 물체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비닐봉지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처럼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를 더 가까이 대고 그 봉지를 꺼내보려고 했습니다. 두씨는 그 즉시 얼어붙었습니다. 봉지 아래에는 반쯤 변형된 사람의 얼굴이 드러났고 얼굴은 창백하고 부어 있었습니다. 두씨는 놀라서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그는 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중심을 잃고 배가 흔들리며 그와 그의 개는 모두 강으로 빠졌습니다. 두씨는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너무 무서워서 그 시체와 가까이 있는 배에도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강 건너편으로 헤엄쳐 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시신을 강에서 건져 올렸을 때 그들은 시신의 머리가 여러 개의 검은 비닐봉지로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닐봉지를 완전히 벗겨낸 후 피해자의 얼굴 절반이 완전히 변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얼굴에는 여러 상처가 있었고 그로 인해 얼굴이 멍들고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두개골이 함몰될 정도로 심한 상처가 있었으며 피해자는 남성이었고 시신은 완전히 나체 상태였으며 그 외에 장신구나 소지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개골에 함몰된 상처의 크기와 곡류를 근거로 판단해보면 흉기는 대형 렌치 또는 직경 1.5cm의 철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실시된 예비 부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약 30세 남성으로 사망 시점은 약 2일 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두 손을 잃었으며 절단된 상처는 매우 날카롭고 새 것이었습니다. 한 번에 절단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힘을 고려했을 때 범인은 신체적으로 매우 건강한 남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시신의 발 부위를 추가로 관찰했을 때 시신 손상으로 인한 피부 박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물에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잠기면 몸의 표피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손과 발 부위에서 장갑과 양말을 벗겨낸 듯한 박리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신은 물속에 48시간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범인은 시신을 67시간 이상 어딘가에 숨겼다가 이 운하에 버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 현장은 개인 방 같은 밀폐된 공간일 것이고 피해자와 범인은 서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피해자가 발견된 지역의 지형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운하는 북남 방향으로 흐릅니다. 가장 넓은 구간은 작은 강과 비슷한 크기로 폭이 약 36m 정도 되고 좁은 구간은 약 1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약 40에서 50m 떨어진 곳에 시멘트로 된 다리가 운하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다리를 조사한 결과 다리 위에서 몇몇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다리 위에는 성인 손바닥 크기 정도의 큰 혈흔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1m 떨어진 다리 난간에서는 직경 약 1cm 정도의 작은 혈흔, 마치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리 아래로 내려가 보니 흰색 긴팔에 검은 테두리가 있는 겨울용 니트 셔츠가 발견되었으며 셔츠에는 많은 혈흔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혈흔은 모두 피해자의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차에 실은 채 다리로 이동했습니다. 다리 중간에 이르렀을 때 범인은 시신을 차량에서 끌어내려 유기하려 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혈흔은 피해자의 머리에서 난 상처로 인해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범인은 이 지점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시신을 다리 너머로 던졌고 그 과정에서 난간에 작은 혈흔이 남게 된 것입니다. 시신을 유기한 후 범인은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피해자의 셔츠를 다리 아래에 버렸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은 운하에 던져진 후 남쪽으로 흘러가다가 가장 좁은 구간에 걸려 멈췄습니다. 피해자의 셔츠 외에는 그 지역 어디에서도 다른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DNA 비교를 시도했지만 그의 DNA는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경우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강을 따라 수색했지만 피해자의 두 손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2011년 당시 공공감시 장비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 감시 데이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범인에 대한 단서는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전통적인 수사 방식으로 돌아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지역 내 실종자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비슷한 연령대의 실종 신고 몇 건을 찾았지만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니 그들은 모두 어떤 사람은 빚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주했고 어떤 사람은 아내와 자녀를 버리고 내연녀와 함께 떠났습니다. 피해자와 신체 특징이 일치하는 실종자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12월 18일에 시신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1218 사건으로 명명되었습니다. 경찰은 여러 군을 돌아다니며 수백 건의 이미지를 스캔한 후 시스템은 자동으로 신분 시스템에 저장된 사진과 비교하여 비디오나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2016년 초부터 경찰은 이 정지된 얼굴 사진 스캔 시스템을 사용해 두 건의 형사사건 용의자를 성공적으로 추적했으며 이 기술은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2월 1218 사건 전담 수사팀은 피해자의 신원을 찾기 위해 이 정지된 얼굴 사진 비교 시스템을 사용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비교할 때 피해자의 얼굴이 심각한 상처로 절반이 훼손되었고 물에 잠겨 부어오르고 변형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비교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비교 결과 유사도가 있는 1000명 이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2011년에 범죄 전문가가 피해자의 얼굴 특징을 바탕으로 복원한 초상화를 다시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이 손상되기 전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재구성했습니다. 이 복원된 그림을 사용하여 다시 비교를 시도한 결과 이번에는 훨씬 나은 결과가 나왔고 시스템에서 총 30명에 일치하는 인물이 반환되었습니다. 이렇게 5년이 지나 사건에 새로운 수사 방향이 생겼고 경찰은 이 30명을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30명의 신원 기록에 기초해 경찰은 한 명씩 전화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만약 연락이 닿지 않으면 그들의 가족을 통해 정보를 얻기 위해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하나하나 검토한 끝에 2016년 4월에는 장량이라는 남자만 남았습니다. 현재 실종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시신이 발견된 장수성 쿤산 근처에 거주하지 않고 그의 고향은 허베이성 다밍현으로 두 지역 간 거리가 약 1000km나 됩니다. 장량은 1982년생으로 결혼하지 않았지만 딸이 한 명 있었고 2011년에 그는 29세였습니다. 이는 법의학 보고서에 따른 피해자의 연령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장량이 수년간 쿤산 경찰에 의해 고도 기술을 이용한 재산 탈취 사건으로 지명 수배된 인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전에 강도죄로 3년형을 받은 전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장량이 1218 사건에서 살해된 피해자라면 왜 DNA 검사에서 일치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수배 중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는 과거에 재산 강도 전과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DNA 기술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DNA를 채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09년에 또 다른 재산 탈취 사건을 저질렀을 때는 DNA 기술이 더 널리 사용되었지만
여전히 장량은 체포되지 않고 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DNA는 국가범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장량의 지문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었지만 범인이 피해자의 두 손을 절단했기 때문에 지문 비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량이 1218 사건의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쿤산 경찰은 즉시 허베이성 다민현에 있는 장량의 고향으로 가서 그의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장량의 부모에게서 DNA를 채취해 비교한 결과 1218 사건의 시신과 직계 혈연 관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장량이 바로 그 미확인 시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거의 5년 만에 경찰은 마침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장량의 부모는 아들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장량도 집에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장량이 경찰에게 수배 중이기 때문에 숨어 지내면서 가족과 연락하지 못할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그가 2011년에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장량의 형이 경찰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말하길 2011년 말에 장량이 한 번 몰래 연락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통화에서 장량은 낯선 휴대폰 심카드를 사용했고 아내가 떠나버려서 매우 슬프다고 말하며 아내를 찾으러 가야 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통화 이후로는 가족들이 장량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장량의 가족들에 따르면 장량은 2008년에 함께 일하던 중 랑티에우 옌이라는 여성과 알게 되어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사실 두 사람은 결혼 신고도 하지 않았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지만 양가 가족 모두 이들의 관계를 지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부부로 여겼습니다. 그저 함께 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2009년 초에 두 사람은 딸을 낳았습니다. 2009년 말에 장량은 신용카드 사기로 의심받아 수배되었습니다. 그때 경찰은 장량의 집에 몇 차례 방문하여 그의 가족에게 설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장량이 자수하도록 그의 가족을 통해 설득하고 싶어 했습니다. 장량이 처음으로 신용카드를 통해 횡령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때 몇만 위안밖에 되지 않아 처벌도 그리 무겁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장량은 수용하지 않고 그런 횡령 사건을 몇 차례 더 저질렀습니다. 장량의 부모는 그 당시 랑티에우 옌도 장량에게 자수하라고 권유했으며 만약 몇 년을 선고받더라도 기다려줄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장량은 몰래 돌아와 랑티에우 옌을 데려갔고 딸은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2011년 장량은 형에게 전화를 걸어 랑티에우 옌이 헤어져 떠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라고 말했습니다. 장량은 형에게 랑티에우 옌을 찾으러 간다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통화 이후로 장량은 연락이 끊겼고 지난 5년 동안 어떤 소식도 없었습니다. 장량이 2011년에 살해당해 연락을 하지 못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랑티에우 옌 또한 지난 5년 동안 장량의 부모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랑티에우 옌의 딸은 장량의 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왜 딸에게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 점은 조금 의아합니다. 그녀가 장량과 함께 도망치고 있는 동안에는 경찰이 추적할까 두려워서 연락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장량과 헤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더 이상 관련이 없고 숨을 필요도 없으니 왜 5년 동안 한 번도 딸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이 점에서 경찰은 랑티에우 옌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2011년 시신이 발견되었을 당시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와 알고 지냈던 것으로 추정하였고 범인이 피해자가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손을 잘라버린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장량의 사건은 재산을 편취한 사기 사건으로 금액이 크지 않아서 경찰이 그를 심하게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중범죄 사건을 우선적으로 추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과 장량의 가족 외에는 그가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의 두 손을 잘라버린 것은 그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랑티에우 옌은 장량과 함께 오랜 시간 도망쳤기 때문에 그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 장량이 실종된 이후의 1년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랑티에우 옌은 실제로 살인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녀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경찰은 2009년 말 장량의 신용카드에서 돈이 도난당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9년 12월 경찰은 시민들로부터 그들의 은행카드에서 이유 없이 돈이 이체되었다는 신고를 연이어 받았습니다. 가장 큰 금액은 거의 10만 위안에 달했으며
가장 작은 금액도 2만 위안을 넘었습니다. 돈을 잃은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주식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난당한 돈은 그들의 증권 계좌에 있는 돈이었습니다. 조사 후 경찰은 그들의 증권 계좌의 돈이 휴대폰 앱을 통해 새로운 은행 카드로 이체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은행 카드를 추가로 확인해 본 결과 소주 지역에서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사기의 수법을 다음과 같이 밝혀냈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클릭한 악성 링크를 통해 주식 거래 계좌와 비밀번호를 훔쳐내고 피해자의 신분증을 위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는 은행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피해자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그 은행 카드 번호를 증권 계좌와 연결하고 마지막으로 증권 계좌의 돈을 은행 카드로 이체하여 탈취했습니다. 은행 카드 정보와 피해자의 인출 정보는 사기범이 자신의 정보를 사용하여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매우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찾아낼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들으면 위험하고 매우 똑똑하게 들리죠? 그렇다면 경찰은 어떻게 장량이 이 신용카드 사기의 주범이라는 것을 밝혀냈을까요? 사실 이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사정이 이렇습니다. 모두 저와 함께 화면을 봅시다. 우리는 소주에 있는 ATM 카메라의 여러 각도 중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 카메라는 25세에서 30세 정도의 남성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의 정보로 만들어진 여러 개의 은행 카드를 가지고 돈을 인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급 기술을 사용해 돈을 탈취하는 방법과는 대조적으로 이 비디오에서 그는 모자를 쓰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카메라를 향해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며 나타났습니다. 모든 은행 카드의 거래 기록을 확인한 결과 경찰은 그가 피해자의 카드에서 6만 위를 한 여성인 엘 튜옌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하루 인출 한도 때문에 카드에 거의 10만 위가 있어도 전부 인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피해자가 돈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하면 즉시 계좌를 동결할 것이라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인출한 돈 외에도 그의 친척의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했을 것입니다. 그 후 추가 조사를 통해 경찰은 엘 튜옌의 주소를 찾고 카메라에 찍힌 젊은 남성이 그녀의 남편인 장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만 위가 엘 튜옌의 계좌로 이체되었기 때문에 그녀가 2009년의 사기 사건에 참여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조사 결과 2009년 12월 당시 엘 튜옌은 딸을 낳고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항상 남편 집에 있었고 오직 장량만 밖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더욱이 통신기록 조사를 통해 확인해보니 그녀와 장량 간에는 신용카드에서 돈을 훔친 사건과 관련된 메시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증거가 없었고 곤손 경찰은 엘 튜옌이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결론 지을 수 없어 장량만을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량은 죽었고 엘 튜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건 상황을 다시 검토해보면 장량이 살해당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2009년 신용카드 도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장량의 죽음이 엘 튜옌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장량이 2009년 12월에 사기를 저지른 2010년에는 엘 튜옌을 데리러 가서 함께 도망쳤고 어린 자녀는 그의 부모에게 맡긴 채 두 사람은 1년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2011년 초 엘 튜옌은 장량과 헤어지고 고향인 사장 강소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지역 남성과 결혼하고 또 한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때 경찰은 엘 튜옌에 대한 의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장량이 형에게 전화해 엘 튜옌과 자신과 헤어졌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장량은 아내를 찾으러 가겠다고 말했지만 고향으로 돌아간 후 엘 튜옌은 다른 남자와 신속하게 결혼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잡한 이 사랑 이야기가 장량에게 재앙을 불러온 것일까요? 그 당시 경찰은 엘 튜옌의 현재 남편인 고천유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 남자에게 매우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신문 과정에서 그들은 고천유가 결혼한 지 2개월 만에 폭행 사건으로 고해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행 기록에 따르면 그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복역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2011년 12월에 장량을 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엘 튜옌에 대한 추가 조사를 계속하던 경찰은 그녀가 장량이 살해된 시점에 산에 간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장량의 죽음은 그녀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장량이 6만 위안을 란튜옌의 계좌로 이체했는지에 대해 그녀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장량이 이체를 마친 후에야 란튜옌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장량에게 그렇게 많은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었지만 장량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더 이상 묻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란튜옌은 자신이 이 돈이 장량이 어디서 가져온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장량이 그때 실직 중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밖에서 방황하며 아이에게 돈을 보내지 않았던 그가 갑자기 이렇게 큰 금액을 송금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6만 위안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불투명한 돈이기 때문에 그녀는 이 돈을 전혀 손대지 않았고 비록 돈이 부족하더라도 사용하기 위해 인출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 직후 그 6만 위안은 계좌에서 동결되었습니다. 란튜옌의 진술은 대조되고 확인되어 그녀가 신용카드에서 돈을 훔치는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녀는 장량과 몇 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장량의 죽음에 대해 란튜옌은 무엇을 알고 있으며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누구를 의심하고 있을까요? 란튜옌은 전 남편의 죽음에 대해 매우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살았던 예전의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그녀의 큰딸에게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장량과 헤어진 이후 5년 동안 그녀는 장량과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량이 여전히 수배 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장량이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란튜옌은 당시 장량과 헤어진 이유가 장량이 자수하겠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장량은 그녀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때의 생활은 매우 힘들었고 숨는 곳도 없었으며 돈도 없었습니다. 란튜옌은 더 이상 그런 도망치는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싸움 후 그녀는 짐을 챙겨 고향인 쯔양장조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장량의 가족과 연락을 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와 장량이 헤어졌을 때 그녀의 딸은 여전히 하북에 있었고 장량의 부모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데려오고 싶다고 언급했지만 장량의 부모는 거절했기 때문에 란튜옌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이전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경찰이 장량의 죽음에 대해 묻자 그녀는 장량의 의형제 한 사람을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란튜옌은 그 남자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고 장량이 의형제가 쿤선에 살고 있다고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장량은 두 번의 란튜옌을 그 남자를 만나러 데려갔으며 두 번 모두 카페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녀는 그의 집도 모릅니다. 장량과 함께 그 남자를 만났을 때 란튜옌은 그 의형제가 너무 똑똑해 보이기 때문에 뭔가 불안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재산 강탈로 복역한 경력이 있으며 상당한 금액을 사기쳤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대화 방식과 행동은 무엇인가 무섭고 평범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주주의 란튜옌에게 이 사람이 매우 위험하다고 알려주었기에 그녀는 장량에게 그 남자를 멀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란튜옌은 그의 이름과 주소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녀, 장량, 그리고 그 남자 사이에는 공통된 친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그를 쿤선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한참 생각한 후 란튜옌은 장량이 그 의형제를 함께 복역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즉, 같은 방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장량은 그 의형제가 본래 안후이 출신이며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남자는 출소한 후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으며 쿤선에 집도 샀다고 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남자의 외모에 대해 물었을 때 란튜옌은 여러 해가 지났기 때문에 대충만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둥근 얼굴에 약 1.8m의 키, 뱃살이 있고 장량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며 이가 약간 뻐근하다고 했습니다. 란튜옌이 제공한 정보는 제한적이었지만 경찰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장량이 수감되었던 교도소에 가서 확인 작업을 시작했고 장량과 함께 3년 동안 같은 방에서 수감된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감된 3,800명의 목록에서 장량과 함께 수감되었던 30명 이상의 사람들을 예비 선별했습니다. 다음으로 출소 후 쿤선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외모에 따라 선별하여 매우 적합한 남자 이름이 쭈선, 이름, 투샘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투쌤은 당시 41세였으며 그는 쿤선에 집이 있었고 그의 집은 시신이 버려진 콘크리트 다리까지 약 2km 거리에 있었으며 2011년 그 지역은 상당히 한적했으며 밤에 오토바이나 전기차를 이용해 시신을 현장으로 운반하는 것도 비교적 가까워서 편리했으며 뿐만 아니라 투쌤의 외모는 엘 튜이엔의 이전 설명과도 매우 일치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약 1.8m이며 입도 약간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또한 더 큰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투쌤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조사해본 결과 경찰은 그가 그 당시 은행카드와 신용카드로 돈을 훔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절도 수법은 이후 장량이 저지른 신용카드 사건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장량이 마치 투쌤의 진정한 제자처럼 느껴졌습니다. 투쌤이 유죄 판결을 받을 당시 은행카드를 통한 자산 사기와 관련된 법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단순히 사기 사건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형의 사기는 2009년 쿤선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장량의 기술 수준으로는 정보기술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경찰은 장량이 공범이 없이는 이런 유형의 신용카드 사기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산을 빼앗는 수법이 정교하지만 돈을 인출할 때 마스크를 쓰거나 모자를 쓰지 않는 점은 상당히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아내인 엘 튜이엔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습니다. 마치 어리둥절한 것 같아 자산을 빼앗을 능력이나 교활함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건을 연결해보면 경찰은 이러한 사기 수법이 투쌤이 장량에게 가르쳐준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투쌤은 한 주요 대학의 정보기술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기술에 매우 능숙합니다. 사실 그 당시 신용카드 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장량에게 반드시 공범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장량을 잡지 못하고 다른 증거도 없어서 투쌤을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장량의 공범이 투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투쌤은 출소 후 쿤선에 남아 집을 사서 결혼하고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반면 장량은 2009년 말 신용카드 사기를 저지른 후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투쌤의 통신 기록을 확인한 결과 투쌤과 장량 간에는 전혀 연락이 없었지만 투쌤의 통신 기록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전화번호를 발견했습니다. 이 번호는 계속해서 금전과 관련된 위험 메시지를 보내며 신용카드 사기와 도망 중인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중 마지막 메시지는 11월 16일 오후 3시 20분에 발송되었으며 이는 장량의 사망 직전 반일에 해당합니다. 그 시점 이후로 이 낯선 사람의 SIM 카드로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SIM 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장량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투쌤이 그 당시 신용카드 사기에 관여했는지, 그리고 장량의 죽음이 그와 관련이 있는지 명확히 하려고 경찰은 투쌤을 직접 신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투쌤이 매우 영리하고 과거에 범죄 기록이 있어 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경찰은 그를 체포해 경찰서로 데려가 추가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투쌤은 집 근처 전자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신속히 체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7년 6월 1일 오후 3시 50분, 경찰은 평복을 입고 전자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인사부서 책임자에게 투쌤에게 나와서 할 일이 있다고 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투쌤이 운동장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경찰은 비교적 빈 공간에서 즉시 그를 제압했습니다. 그때 투쌤은 매우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6년 반이 지나도 경찰이 자신을 찾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수갑이 채워지고 머리 위에 천이 덮인 채 차량에 실리자 투쌤의 심리는 급속히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경찰이 차량 안에서 둘러앉아 신속하게 신문을 시작하는 자료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투쌤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이 왜 붙잡혔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고 경찰이 잘못된 사람을 잡았다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장량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자 투쌤은 계속해서 부인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투쌤에게 위협을 가하고 신용카드로부터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이상한 전화번호에 대해 물었을 때 그 번호의 마지막 메시지가 장량의 사망 시점과 매우 가까웠다고 추가로 언급했습니다. 법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투쌤은 대답할 수 없고 그저 침묵을 지켰습니다. 여러 차례의 신문 끝에 투쌤은 결국 그가 츠랑 로앙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투쌤의 진술을 통해 그가 피해자를 살해한 원인과 과정을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 투샘과 트랑 루엉은 모두 칸선에서 딘선 교도소로 이송된 수감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넘게 같은 방에서 생활했습니다. 트랑 루엉은 투샘이 학력이 높고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며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절도나 강도 같은 범죄로 수감된 것과는 달리 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트랑 루엉은 투샘에게 많은 존경심을 가졌고 지식인의 범죄자에 대한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투샘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트랑 루엉은 그를 의형제로 삼고 싶어 했고 그 당시 두 사람의 관계는 비교적 친밀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잠을 자며 생활했습니다. 1년 이상 함께 지내다가 투샘은 먼저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투샘은 대학 학위가 있고 매우 유능했으며 과거에 감옥에 다녀온 적이 있지만 폭력이나 강도 같은 범죄와는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큰 편견을 받지 않았습니다. 출소 후 그는 사회에 잘 적응하고 안정된 직업을 찾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결혼하고 아이도 하나 있었습니다. 1년 후 트랑 루엉도 출소하게 되었고 그는 곧바로 의형제를 찾았습니다. 그때 트랑 루엉은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자주 투샘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예전의 우정을 생각하며 투샘은 몇 차례 트랑 루엉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매번 갚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동안 트랑 루엉은 투샘이 다른 사람의 은행 카드에서 돈을 훔친 죄로 수감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랜 방황 끝에 삶이 안정되지 않고 아내와 자식의 부담이 커지자 트랑 루엉은 2009년 말에 다시 투샘을 찾아가 은행 카드에서 돈을 훔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투샘은 그때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생활이 안정적이었고 돈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아이가 있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를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랑 루엉은 그 당시 빈털터리 상태였고 비교적 낭비하며 소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투샘에게 다시 예전 직업으로 돌아가 한 번 더 큰 돈을 벌자고 졸랐습니다. 트랑 루엉은 투샘에게 사업 자금을 조금만 도와달라고 간청했으며 지금처럼 범죄로 감옥에 갔던 사람에게는 아무도 원하는 사람이 없고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위험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며 만약 체포된다면 오직 혼자서 감옥에 가고 투샘에 대해 결코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트랑 루엉은 다른 전화 SIM 카드를 구입했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지 않고 투샘과 개인적으로 연락하기 위해서만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자신이 체포되면 경찰이 자신의 주번호로는 절대 투샘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투샘에게 상당한 금액을 나누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투샘은 몇 번 망설인 끝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 당시 투샘은 비밀번호를 얻고 돈을 인출하는 방법을 다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사기를 치면 은행은 그 취약점을 보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허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투샘은 방법을 찾은 후 트랑 루엉에게 조작 방법을 설명했으며 트랑 루엉이 혼자서 하라고 했고 자신은 손을 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TM 카메라는 오직 트랑 루엉의 모습만 기록되었고 투샘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투샘의 지도를 받으며 트랑 루엉은 처음으로 5만 위안을 인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트랑 루엉은 즉시 투샘에게 3만 위안을 주어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자신은 2만 위안만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트랑 루엉은 다시 돈을 다 써버리고 투샘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는 투샘이 자신을 도와주어 주식 투자자들의 비밀번호를 얻기 위해 다른 링크를 만들어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번에는 투샘이 다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트랑 루엉이 설득하고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자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트랑 루엉을 2번 더 도와주었으며 총 18만 위안 이상을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꽤 큰 금액이 있는 계좌가 있어서 전부 인출할 수 없었고 트랑 루엉은 아까운 돈이 아쉬워서 6만 위안을 낸 튜옌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랑 루엉의 신원이 드러나고 그는 경찰의 수배 대상이 되었습니다. 투샘은 제자의 어리석은 행동을 발견했을 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화가 나면서도 두 사람이 다시 함께 감옥에 가게 될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트랑 루엉에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며 그가 발견되고 수배 중이므로 곧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새로 산 SIM 카드를 버리라고 하고 트랑 루엉에게 1만 위안을 주어 교통비로 쓰라고 하며 이제 우리 관계는 끝났으니 더 이상 전화하거나 문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연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트랑 루엉은 1만 위안을 들고 칸선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대로 투샘과의 연락을 끊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투샘에게 다시 연락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투샘은 몇만 위안을 빌려주기로 동의했지만 이 일이 투샘의 아내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 후 투샘이 몰래 트랑 루엉에게 돈을 빌려주고 트랑 루엉이 여러 번 갚지 않자 더 이상 남편이 트랑 루엉과 관련이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투샘은 트랑 루엉의 전화와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투샘이 연락을 끊자 트랑 루엉은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며 투샘을 협박했습니다. 그는 돈을 주지 않으면 자수해서 두 사람이 함께 2009년에 신용카드에서 돈을 훔친 사실을 모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투샘에게 욕설을 하며 이제 잘 살고 있으며 아내와 아이도 있고 칸선에 집도 샀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보세요. 숨죽이며 살고 있고 아내는 떠나버렸고 돈도 없어요. 당신이 저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저는 자수해서 당신을 고발할 거예요. 트랑 루엉의 협박에 투샘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수하면 다시 감옥에 가게 될 것이고 가족이 깨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트랑 루엉에게 계속 압박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협박과 갈취를 여러 번 당한 후 투샘은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2011년 12월 아내가 아이와 함께 상하이에서 부모님을 방문하는 동안 투샘은 이 문제를 트랑 루엉과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16일에 그 겨울 아침은 사건이 발생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투샘은 아내와 아이가 집에 없는 틈을 타 트랑 루엉을 칸선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렀고 모든 일을 끝내기 위해 다시 협상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트랑 루엉에게 이제 아내와 아이가 생겼고 돈은 그저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만 충분하다고 말하며 그에게 그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트랑 루엉은 투샘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커녕 오히려 지금 아내도 떠나버리고 일자리도 없고 이렇게 도망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투샘의 집에 계속 남아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크게 다투었고 결국 투샘은 트랑 루엉을 집에 머무르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투샘의 아내가 상하이에서 돌아오는 날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투샘은 아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집으로 계속 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와서 이를 발견하면 큰일이 날 것입니다. 투샘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투샘은 트랑 루엉의 성격이 매우 고집스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트랑 루엉은 사기죄가 아닌 절도와 폭행으로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 매우 난폭했습니다. 그래서 투샘은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투샘은 공장에서 철제 파이프 렌치를 가져와 트랑 루엉에게 떠나라고 설득할 생각이었습니다. 설득이 되지 않으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투샘은 트랑 루엉의 마음을 사기 위해 한 중국 국수 가게에 들러 트랑 루엉에게 국수 한 그릇을 사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트랑 루엉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투샘에게 6만 위를 주면 렌튜옌의 계좌에 동결된 돈을 메우기 위해 도망칠 자금을 마련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투샘은 6만 위가 동결된 이야기를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 돈은 트랑 루엉이 렌튜옌의 계좌로 이체하여 신원이 드러나게 만든 돈이었고 이제 그 돈을 다시 보충하라는 요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투샘은 현재 그렇게 많은 돈이 없어서 5천 위밖에 없다고 말하며 트랑 루엉에게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기차비로 쓰라고 했습니다. 양측은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고 트랑 루엉은 돈이 부족하니 가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모든 일이 투샘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투샘이 자신을 범죄에 끌어들여 다시 추적당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투샘은 화가 나서 파이프 렌치로 트랑 루엉의 머리를 계속 가격했습니다. 트랑 루엉은 반응할 틈도 없이 쓰러졌습니다. 투샘은 트랑 루엉이 숨을 거둘 때까지 머리와 얼굴을 몇 번 더 가격했습니다. 트랑 루엉을 살해한 후 투샘은 침착하게 시신을 욕실로 끌고 가서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서 범죄 도구를 창고에 숨겼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트랑 루엉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는 피해자의 두 손을 잘라내어 시신이 조기에 발견되면 경찰이 지문을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벽 2시까지 기다렸다가 거리가 조용해지고 아무도 없을 때 시신을 천으로 감싸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로 가까운 수로의 시멘트 다리까지 시신을 운반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투샘은 더 먼 곳에 시신을 버리고 싶었지만 자동차가 없고 오토바이로 운반해야 하니 다른 사람들이 발견할까 봐 걱정되어 가까운 수로에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리에서 피해자를 던지려던 찰나 그는 피해자의 옷차림을 보고
친구나 가족이 알아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츠랑 로앙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임시로 오토바이 발판에 두었다가 시신을 강에 던졌습니다. 그 후 투샘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셔츠가 없어졌고 남은 건 바지와 시신을 감쌌던 천뿐이었습니다. 그는 셔츠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알지 못했고 다시 돌아가서 찾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17년 6월 2일의 자료를 보고 있으며 투샘은 츠랑 로앙을 살해한 장소를 집 안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후 그는 경찰을 이끌고 피해자의 두 손을 덮어두었던 무성한 덤불이 있는 길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성인의 손가락 뼈를 발견했습니다. DNA 검사는 츠랑 로앙의 시신과 완전히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와 함께 경찰은 투샘과 츠랑 로앙의 휴대폰에서 모든 메시지를 검사했습니다. 그들은 투샘의 진술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8년 2월, 투샘은 그의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일단 불법 요소를 잠시 제쳐두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는 잠시 보류할 뿐, 곧 다시 다룰 예정입니다. 츠랑 로앙에 대해 보면 두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부터 출소 후까지 투샘은 충분히 좋았습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했고 츠랑 로앙은 일자리가 없고 학력이 없어서 계속해서 부탁을 하자 투샘은 츠랑 로앙이 신용카드에서 돈을 훔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투샘의 행동과는 반대로 츠랑 로앙은 처음 약속한 것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투샘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감옥에 가는 불법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때 츠랑 로앙은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떠났고 일자리는 없고 돈도 없었으며 가진 것이 전혀 없었지만 투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약간의 질투로 인해 츠랑 로앙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힘들게 사는 것은 투샘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투샘도 츠랑 로앙이 나누어준 신용카드에서 돈을 받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오직 츠랑 로앙만 도망쳐야 했고 투샘의 죄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죄를 지고 숨고 힘들어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심리 때문에 츠랑 로앙은 점점 더 불만이 쌓여 투샘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투샘은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협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마치 츠랑 로앙이 자신을 궁지로 몰고 가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투샘은 점차 츠랑 로앙을 죽이는 것이 모든 문제를 끝내는 하나의 해방이 될 것이라는 악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협을 끝내고 츠랑 로앙이 가져올 수 있는 모든 불편함과 위험을 종식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관계였고 형제처럼 지냈지만 이익과 질투 때문에 투샘의 약점을 잡아 압박하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쓴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법적인 요소를 결합해보면 투샘은 수감 후 다시 삶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했고 실제로 그는 이를 이뤄냈지만 츠랑 로앙이 출소할 때까지였습니다. 투샘이 츠랑 로앙을 도와 동링크를 만들어 주어 신용카드에서 돈을 훔치도록 한 경우를 생각해보면 만약 츠랑 로앙이 투샘에게 일정 금액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다면 즉 이익을 보장하지 않고 만약 발각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투샘이 츠랑 로앙을 도와주었을까요? 저는 이러한 약속들이 실제로 이익에 대한 마력이 있었고 위험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었기에 투샘이 흔들리고 다시 한번 범법 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범죄에 발을 담그면 투샘은 자신이 도와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한 사람은 함께 돈을 나누지만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한 사람은 친구를 도와주었지만 오히려 역으로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츠랑 로앙의 이전 약속은 단지 한 사람이 약속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이 믿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건의 이와 같은 정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이번 사건은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비디오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해주셔서 다음 기이한 사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